안녕하십니까. 도시열성 경감을 위한 적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황현호라고 합니다. 교재는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어요를 참고해 주시고 138페이지와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도시열성 현상에 대한 정의, 두 번째로는 나라들의 연구 분석, 세 번째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과 모두를 위한 해결 방안, 네 번째는 저자인 김수봉 교수님의 생각과 독자 황현호 저의 생각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도시열섬 현상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덥거나 춥거나 이동할 거리가 멀거나 이럴 때는 히터, 에어컨 또는 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편하게 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공열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이 외곽 지역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더 높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나라의 연구에 대해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은 런던의 루크 하워드를 아십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기상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0년간의 런던의 매일 기온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으로는 24시간 평균 기온이 7월에는 약 0.6도가 높고 12월에는 1.2도가 교외 지역보다 도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통해 현재로는 이것을 이제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변이 크기의 일별 계절별 변화, 변이 징후의 변화상을 밝히는 첫 번째 접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조기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의 논문인 지리적 위치에 따른 도시 열섬의 시간적 및 공간적 변동성, 울산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울산의 이제 여름철 열섬 현상의 강도가 평균 2.5도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1.5도는 도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1도는 녹지 면적, 도심과 외곽 지역의 지리적 입지 조건의 차이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설명이 됩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도시 열섬의 시간적 및 공간적 변동성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뿐더러 런던과 울산의 연구 기록은 200년 차이라는 시간적 장벽을 크게 지니고 있지만 하지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런던, 울산 연구 기록의 공통점은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시열섬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기후학의 선구자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오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도시열섬 현상의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인을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도시 내의 인공열의 발생, 그리고 건축물의 건설이나 지표면의 포장 등에 의한 지상 피복 상태 변화 등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왜 에어컨을 쓴다고, 왜 자동차를 탄다고 도시에 이제 기온이 올라갈까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전력 소비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기오염이 함께 증가하게 되어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다 보니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분명 환경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1995년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인해 7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이제 도시열섬 현상을 원인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또한 망가져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주차장,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이러한 재료들을 투수성 재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심 내
작거나 아니면 외곽의 큰 공원을 조금이나마 더 늘려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자체가 발생되면은 녹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 녹지 조성이랑 해결책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트로피 적은 공원이라 하는데, 이제 엔트로피가 적은 공원이라 하면은 인공시설보다는 이제 조경 또한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공원들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녹지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풍향 분석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바람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바람길은 이제 찬바람의 통일로라는 단어인데, 이제 바람길을 분석해서 건축 전문가에게 제공을 하면은 이에 따른 이제 아파트를 만들고 조경사들은 이제 숲의 공원이나 조성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공위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공위성을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력과 전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에너지 공급을 줄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 조경사, 기상학자, 건축가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도시열섬 현상 또한 조금은 이제 예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인 김수봉 교수님과 저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자인 김수봉 교수님은 21세기의 조경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그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경우에 건축 토목에 비해서 현재 조경은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닌 환경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도심 속에서 녹지 등을 구성해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개선한다면 사람들의 삶도 이제 더욱 만족스러워질 것이며 도시 열섬 현상 또한 조금씩 완화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 변화, 엔트로피에 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우리 모두 이제 도시 열섬 현상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마련해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출처는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어요와 네이버 지식사전을 통하여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자료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